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라고들 하는데 총 공사비가 높은데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만큼의 또 평당 공사비의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공사비 말고도 사실 평당 공사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이게 한 평당 공사비를 의미하는 건지 이게 34평 아파트 원가라고 치면 이거는 평당 공사비 곱하기 34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질문을 과거에 많이 받아봤는데요. 기자님 말씀처럼 평당 공사비를 표현할 때 그때 말하는 한 평은 내가 살고 있는 세대 내에서의 한 평이 아니라 총 연면적의 한 평을 의미합니다. 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모든 바닥 면적의 합을 저희는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파트 세대 내도 있겠지만 공용부나 커뮤니티, 그리고 지하 주차장, 조경 공간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합한 그 면적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식이 평당 공사비만 놓고 각 현장을 비교해서 어떤 곳은 평당 공사비가 700만 원대라서 낮고 어떤 곳은 900만 원대라서 높다라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비교법은 정확한 비교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조합이 시공사에게 지불해야 되는 공사비는 평당 공사비가 아니라 총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에서 전체 연면적을 나누게 되면 평당 공사비가 산출되게 됩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평당 공사비가 그런 공식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평당 공사비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변수가 바로 현장의 규모인데요. 규모가 큰 현장은 규모가 작은 현장 대비 상대적으로 평당 공사비가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면적이 2배 늘었다라고 해서 공사비가 똑같이 2배로 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만 평의 연면적을 가진 현장이 있고 10만 평이 있다면 그게 총 공사비가 2배수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면적은 2배가 늘어났지만 총 공사비는 1.8배가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 평당 공사비는 오히려 큰 현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착시 효과가 있을 맞습니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또 요새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평당 공사비는 크게 안 오르는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착시 효과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평당 공사비보다는 전체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총 얼마의 금액을 줘야 되는지 총 공사비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천억짜리 공사 현장의 연면적은 5만 평입니다. 네. 그랬을 때 평당 공사비는 얼마일까요? 1,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5천억에서 5만을 나눴을 때 평당 공사비는 1,000만 원이죠. 그렇다면 시공사가 공사비를 6천억으로 올렸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0억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동시에 지하 주차장을 1만 평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6천억이 되고 연면적은 6만 평이 되겠죠. 그러면 네네. 평당 공사비는 얼마죠? 그래도 같은 그렇죠. 거예요. 여전히 1,0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1,000억이라는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공사비는 여전히 1,0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같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동해서 보셔야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저희도 기사를 많이 쓰면서 보는 거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장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이 약간 안 될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 또 서울에서는 또 다른 재개발 사업지가 평당 한 700만 원 후반대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게 평당 공사비가 시가라고 하기보다는 각 사업지 상황이나 컨디션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사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총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의 공사 난이도가 어떤지, 그리고 지질 여건, 이 지하에 어느 정도의 안반이 몇 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토목 공법을 어떤 공법을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공사비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산을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해당 건축물의 높이가 몇 미터인지 혹은 몇 층짜리인지에 따라서도 공사비 차이는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35층까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과거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49층 혹은 50층 이상 70층까지도 아파트를 짓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200m가 넘거나 혹은 건축물의 층수가 50층이 넘을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가 되면 소방법이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공사 기간이 또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반 건축물보다
굉장히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울시의 경우에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35층 룰이 폐지되고 나서 한강변이나 주요 입지들에서 35층보다 더 높게 층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이 올리고 싶어도 49층까지만 딱 올리는 이유가 50층부터는 초고층으로 분류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또 많이 올라가기 늘어나니까. 때문이죠. 네네. 아, 그러면 이게 또 지질 여건에 따라서 또 되게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들은 것 중에 이제 바닥이 그냥 일반 평지인 곳과 또 이렇게 산 중턱에 있다든지 아니면 바다 뭐 밑에 이렇게 돌이 있어서 암석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공사비가 엄청 늘어난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아파트 공사의 가장 처음 단계가 터파기, 토목 어. 공사인데요. 지하 주차장부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집안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토사가 몇 프로 있는지, 그리고 암석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들도 다른데요. 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고 또 한 가지 변수는 인근에 만약에 지하철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하철이 또 지나가면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피해서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다른 공법을 써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토목공법 중에 순타공법과 역타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성이 강화된 공법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컨디션이다 보니까 역타공법을 아무래도 좀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비를 생각하면 역세권이 또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요새 초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 49층 이상으로 가면은 초고층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초고층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딱 잘라서 몇 퍼센트가 더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하는데 그중에서 공사 기간 그리고 층고도 많이 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했을 때는 일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의 공사비 차이를 대략적으로 한 1.4배, 즉 40% 정도의 증가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49층 이상으로 가면은 뭐 1.4배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면은 요새는 49층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단지보다는 아니 뭐 단지도 있죠. 그런데 조금은 낮은 층수로 가려는 단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용 문제 때문이 큰가요? 아무래도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초고층 건축물로 갔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혜택, 다시 말해서 뭐 랜드마크적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님들이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그런 초고층 건물의 선택은 아무래도 조합의 손익을 따져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라고들 하는데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평당 공사비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네. 연면적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총 공사비가 더 중요하다. 총공사비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총공사비가 높은데 연면적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만큼의 또 평당 공사비의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로 저희가 쉽게 표현은 하지만 네. 그 속내를 다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해당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짜리의 면적이 적정한지 혹은 마감재 수준이 과연 1,000만 원 평당 공사비 1,000만 원을 지불할 만큼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비가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분양 가격도 늘어난다고들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분양가는 분양 시점에 적정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고급 마감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판매하는 시점에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은 끼칠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 정작 분양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를 결정짓는 것은 아마 입지겠죠. 기자님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는 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소장님 모셔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참여 제안서를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제안서가 정말 복잡하다고 하는데요. 용어를 알아야 조합원들도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시공사 선정을 앞둔 조합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용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